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뭐 가치가 높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변동환율 제도와 화폐를 모르면 주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자산시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환율을 알면 주식도 전문가예요. 네, 오늘은 포유환율연구소 윤채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이론적인 그 강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실물에 대한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걸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난 화제죠. 지금 뭐 8천만 원 뭐 벌써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이거는 뭐 아니다. 뭐 이런 또 말을 자꾸 뉴스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달러에 대한 도전 아니냐, 기축통화, 또 달러가 이걸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화폐 전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뭐 민감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일단 이 질의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화폐가 이제 무엇인지 여태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화폐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라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등 지금 뭐 기타 자산이라고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외국에서는 기타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고 저는 보아요. 화폐가 되면 이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건데 화폐가 제가 여태까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뭐냐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인데 가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하면 교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객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등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쉽게 하면 가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잖아, 그죠? 그렇죠. 대상이란 말이죠. 네, 자산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화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주체가 돼야 되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집 하나에 몇 비트코인이다. 그 다음에 TV는 몇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화폐가 된다는 거죠. 화폐의 정의가 가치 척도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거래되는 거, 그건 상품권도 가능하거든요. 뭐 담배도 한때 그 화폐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뭐 감옥 같은 데에서는 화폐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담배 뭐 이렇게 서로 그 같이 그거는 이제 화폐라기보다는 일반적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 일반적인 언제나 어디서든지가 돼야 돼요. 감옥에서만 이런 한정된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품이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일반적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두 개가 조건을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조건을 갖춰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화폐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화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오른다. 화폐가 되는 순간에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급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에 가치는 폭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돼요. 그런데 앞으로 화폐가 될 거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일부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페이팔에서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예. 예, 이 비트코인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고요.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예. 지불하고 살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자꾸 번진단 말이에요. 어떤 뭐, 예. 뭐 농구 선수인지 어떤 스포츠 스타는 나 연봉 비트코인으로 줘. 뭐 이렇게도 하고요. 예. 이런 게 자꾸 벌어지다 보면은 화폐 자산이지만 화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진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많지요. 사실 뭐 주식도 국세청이 현찰이 없으면 주식을 압류해가고 받아가거든요. 원래 이제 조세기본법에, 국세기본법에서는 현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원칙으로. 근데 이제 현금이 없고 안 내는 사람은 주식을 압류해가고 팔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주식을 받은 거죠, 세금을. 예외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인 거. 그러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까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물량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뭐 가치가 높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걸 네.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든 어쨌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네. 인정받으면서 상승하는 것이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정받거나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모멘텀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상승하는 건.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논리를 펴면 가격이 날이 갈수록 빠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수량이 작거나 이러면 가치는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금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수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용 가치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용 가치를 가거든, 경제학용어로.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용 가치는 수량이 많아지면 효용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수한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하 경제하고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 논리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하 경제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랙머니라고 예. 그러나요? 그 돈을 그 도피시키거나 이동하는 수단으로서의 예. 어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신흥국 쪽에서 자꾸 이제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업가들이라든지 정치가들하고 연결고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안 붙들려 가려고 하면, 구속 안 되려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기타 자산 시장이 편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격 상승 논리를 펴야지, 화폐가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자산으로서의 네. 가치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작기 때문에 한정돼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채굴 완료가 있으니까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자산으로서는 논리가 맞지만 그렇죠. 화폐는 수량과 가치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같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아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실제 현재 사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몇 개 국가를, 한 개 국가를 보면 또 일반성이 없으니까 네. 뭐 지금 기축통화국의 미국 돈이나 지금 어디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죠. 네. 그 미국, 일본, 뭐 브라질, 뭐 나중에 한국까지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잖아, 그죠? 네. 그런데 화폐 수량하고 그 달러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또 화폐 가치가 2000년 이후입니다. 네. 20년까지인데 10년 동안입니다. 20년간이네, 그죠? 20년간 이제 화폐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2019년 아마 9월, 10월 거는 103까지 갔을 거예요. 네. 근데 2009년에 75, 2008년 그 리만 사태 나면서 그때 75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보는 통화를 보면 이제 화폐 공급량입니다.
그 2019년에는 3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어요. 2009년에는 연말 기준입니다, 이게. 네. 연초에도 뭐 이 정도 나갔으니까 연초에는 뭐 1조 달러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 수량이 더 많았을 때 가치가 또 높았네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이 많을 때 오히려 달러 가치가 높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폐 가치는 화폐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요새 뭐 양적 완화를 엄청 해서 달러가 엄청 찍었다, 달러가 뭐 엄청 풀렸다, 이러한 얘기만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거기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국방력이 반영되어 있고,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실물 경제가 그 미국 달러에 반영되어 있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금융시장이 반영되어 있고, 세계에서 뭐 쓸만한 땅이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 네. 그 기준이라도 미국이 가장 넓어요. 뭐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은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단 말이죠. 캐나다도 북쪽으로 가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그 뭐 지하 자원에서 묻혀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업이라든지 그 쉽게 말하면 한룡도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땅만큼 넓기도 넓고, 그죠? 또 지하 자원도 많고, 수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묻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갖고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 뒤에 좀 나오겠지만 왜 금본위 제도를 폐지할 무렵에 미국 달러도 종이화폐고 일본도 종이화폐인데 브라질도 한국도, 그죠? 네. 그럼 1대1이 돼야지, 그런 게 없다 하면. 그죠? 지금 근데 일본과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 화폐 가치가 또 높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 재미나는 건데,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화폐 수량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제 어떤 자료가, 경우에는 높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낮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일본 같은 데는 지하 자원은 한국처럼 별로 없거든요, 일본도. 네. 근데 일본 경제가 이제 기계 산업 쪽에서는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금융 쪽에서도 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일본의 뭡니까,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그런 게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실제 그 한 1000명이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예, 브라질은 재미있는 것이 그 2011년에 이제 1.5 달러당 1.5 헤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되게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1년에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 그때 룰라 대통령 시절이에요. 아,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브라질 경제가 꽃을 피우던 시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쪽으로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정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 토빈세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그 세금 때리는 거야. 예?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는 거는 세금을 완화해 줄 수 있지만은 3년, 5년 들어오는 건 세금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나타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인 거죠. 쉽게 하면 수출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2009년과 2019년인데 11년에 이제 브라질이 화폐 가치는 제일 높았어요. 그때 이제 보는 통화량은 한 5,867억 헤알. 1조가 안 된 거죠. 네. 0.5, 6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2020년 이제 보는 통화량은 7,898억 헤알이에요. 근데 환율을 보면 1.5 헤알에서 5.2 헤알 대선이 이게 몇 배입니까? 2배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 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 통화량 30% 증가했잖아요. 그죠? 네. 한 34% 돼 보이네. 34% 증가했는데
그 화폐 가치는 거의 250%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화폐가 공급되는 경로를 또 모르니까 찍어내는 것도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 그게 이제 규정이거든요. 외환관리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네. 우리가 다뤘던 게 바로 그런 거죠. 화폐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게 신규 발행 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수출로 해가고 들어오면 또 그거 환전을 해야 국내에서 월급도 주고 하니. 그래서 이제 규정상 그 바꿔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외환관리법에서. 그래서 화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달러도 공급되고 원화도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게 빠르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게 이제 경제가 좋다라는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향상돼야 된다는 거죠. 경제력이 향상된다는 거는 그 나라 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죠? 그 나라 채권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 화폐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수량만 가지고, 이번에 수량을 늘렸으니까 또 수량을 늘리는 목적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고 또 극복이 된다면, 그건 화폐 발행이 오히려 시차를 두고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단순히 이것을 수량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나중에 화폐가 되었을 때. 네. 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수량만 가지고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간다고 하면 안 된다. 화폐가 되면. 근데 특히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암호화폐 이쪽에 대한 시장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냥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디지털 화폐가 그게 오히려 일반화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화돼 본 그것은 쉽게 이제 기존의 화폐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는 거는 그냥 뭐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화폐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죠?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화폐 수량이 부족하면 경제가 망가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해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화폐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서로 뭐 내가 잘하는 거 교환하면 되니까. 네. 서로 물물 교환. 물물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화폐라고 용어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화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2,000명이 되면 이제 화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화폐가 없으면 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그걸 예?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게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이 됐을 때는 화폐 수량이 부족하면 돈이 안 돈단 말이죠. 어느 분야는. 네. 안 돌면 그쪽이 생산이 안 돼요. 그죠? 생산이 안 되면 거기서 물가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네. 화폐 수량이 늘어가 급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여기에 표에 없는데 1995년부터 98년 초까지 번원 통화가 한 25% 줄었거든요. 네. 근데 화폐 가치는 750달러당 750원에서 1600원까지 가버렸잖아요. 1998년 초에 야니가 오면서. 네. 근데 화폐 수량이 주는데 달러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크게 떨어진 거예요. 100%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고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수량이 줄어가지고 물가가 급등해 버린 거죠. 그래서 화폐 수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왜? 한계 기업이 부도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화폐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한쪽의 가치를 높이고 한쪽을 폭락시키고 하면서 어떤 그 뭐죠? 자산의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산의 이동을 통해서 큰 부를 빼앗아 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동은 뭐 국제 간에 그냥 쓰니까 이동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 간에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똑같은 자산인데 바로 옆에는 온라인인데도 바로 옆에는 뭐 더 네. 저렴하고 한국에만 더 비싸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환율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원화도 그렇고 브라질, 일본, 미국 모두 화폐 수량하고 화폐 가치하고는 뭐 사실상 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와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세계의 그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과장이죠. 그런 게 이제 침수봉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화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교환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화폐 그게 그 본질이잖아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하는 게. 그렇죠. 거꾸로 지금 되는 걸 가지고 화폐라고 해버리면 물물 교환이 된다면 화폐도 물질이라고 본다 이거지. 가상화폐도. 그러니까 물물 교환은 될 수 있다 그죠. 자산으로서의. 예, 예. 그러니까 자산끼리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든 화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용이잖아요. 예. 그 신용,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신용이 낮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과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되게 불신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화폐가 되는 그 걸림돌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모든 주체들이 다 이것을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종이화폐하고도 같이 비교 설명할 수 있는데, 종이화폐는 그래서 화폐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아까 종이화폐로 납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국제기본법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모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납세입을.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국가가 법률로 조세를 납부할 때 아까 종이화폐로 된 규격 있잖아요. 네. 뭐 세종대왕 그림이 있고, 그죠?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정부가 인정한 예. 어떤 그 예, 기준이 예. 있으니까. 예, 이것을 조세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화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환수단이. 그렇죠. 우리 그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예, 예. 그 달러, 그러니까 원유를 살 때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원유를 살 때 달러로 결제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게 기축통화라서 더 그렇죠. 견고해진 것처럼 예. 그렇게 사용처가 확실해졌을 때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한다 하면 은행이 아무도 그거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겠지. 그렇죠. 대출을 받을 때는 아까 한 1,000만 원 했는데, 근데 갚으려고 보니 비트코인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8,000만 원이 돼 있어. 그죠? 그럼 은행은 굶어 죽어야 돼요. 아무도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에 벌어서 화폐가 되는 순간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 금융권에서 리젝트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직은 화폐로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환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은, 네. 예? 객체가 돼가지고는 교환의 주체가 된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거죠. 가치척도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될 때 그 금융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놓고 이거는 얼마 이렇게 됐을 때 예, 예. 지금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기준이든 뭐든 기준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얼마 이게 예.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반대가 됐을 때 예. 그래야 화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화폐로 발전하는 순간에 이 가격은 폭락해 버립니다. 그렇죠. 화폐로서는 모두가 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8천만 원짜리가 8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80만 원도 안 되고 8만 원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 진짜 가격이 오르기를 바란다면 화폐라는 논리로 가져가면 안 돼요.
특수한 기타 자산이라는 논리로 가지고 가야 이것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화폐가 되는 순간에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워낙 논쟁의 여지가 많아서 네. 하여튼 요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의 화폐 전쟁 케이스를 한번 좀 되짚어 보시죠. 그 소장님이 과거에 쓰셨던 그 화폐 전쟁 3.0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그 어떤 그 시계열대로 그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과거의 화폐 전쟁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어디가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화폐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화폐 전쟁을 하게 된 계기는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화폐와 화폐끼리, 그죠? 그 가치를 등락을 이용해 가지고, 가치 등락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자산을 그 주식이나 채권 가격 변동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달러가 국제 간에 이동에 한 90% 이상 아까 달러가 사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무역은 뭐 여러 가지 국가 유로화도 많이 사용돼요. 한 25%, 일본 엔화도 한 2%, 중국 위안화도 한 1.8% 가까이 돼요. 그런데 국제 간 자본 이동은 거의 5%가 그 미국 달러로 이동이 돼요. 앞에서 잠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화폐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해요. 이게 이제 주식하는 사람 화폐 모르면 실패할 확률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걸 화폐를 아는 거하고 그렇게 미국 달러 기축 통화가 성격을 아는 거와 그리고 한국 통화와 미국 통화의 가치 결정 원리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한 2달여 방송에 나와갖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화폐 얘기를. 아마 지금까지 들은 사람은 아마 요 근래에 다우존스 시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다우존스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내 제자한테도 오기 일주일 전부터 하니까 한 달 됐어요. 그 미국 다우존스 시장에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보다 또 한 15일 내지 한 달 전에는 제가 뭐 잘하는 공무원한테 자료를 줬어요. 미국 증시가 얼마나 거품이 어느 정도였냐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적에는 거품이라고 보기 힘든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자료를 건네줬으니까. 네. 구 선생님 그 투자했는지 그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아까 화폐를 알기 때문에 화폐 역할을 알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그때 거품 논쟁이 국내에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화폐의 역할과 미국 재정 정책은 그때도 얘기 나왔거든요. 그죠? 네. 2달 전에 나왔어요. 바이든 후보 시절부터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또 거의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재정 정책하고 양적 완화 정책하고 효과를 보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내려도 뭐 효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때 그래프를 그려가 제가 설명했는데 아예 그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을 하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뭐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국가가 건설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 들어가고 이러면 앞으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텐데 그때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하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재정 정책이고 또 일부는 재정 정책은 빚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국가 빚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달러같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결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네. 결국은 미국의 체력이 경제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그래서 없다. 제가 그 여태까지 그 나스닥 쪽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우존스는 2019년 기준으로 10% 못 올랐어요. 연말, 2020년 연말 하면. 1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은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2020년 3월이가 폭락했을 때, 그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19년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다우존스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겨우 한 130% 올랐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GDP 연간 GDP 나오니까 총합 한 140조 달러 정도 돼요. 1년에는 이제 15조에서 한 21조 이래 되지만은 그거 한 10년간 돼버리니까 합하면 140조가 나와요. 근데 돈 통화를 늘렸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간 GDP가 아무리 작아도 40조는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액이 한 40조 달러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익이 영업실적 그죠? 네. 영업실적이 뭐 5%만 보더라도 우리 한기업들은 한 5% 나올 거예요. 미국은 그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미국 상장 기업들은 다 주식 시장에 참여해요. 그렇다 하면 미국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 돈 덕택에. 양적 완화 덕택에. 그렇다 하면 미국의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을 거다. 시간 기업의 수지가. 그렇다 하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다우존스 130% 올란 게 많이 올란 거냐? 그럼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같은 기간에 한 16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 일본의 니케이 지수 200개, 그죠? 200개 종목하고 다우존스 30개 하고 우량기업이 어느 등기에 더 우량기업이냐? 그죠?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다우존스 쪽이 우량기업이죠. 그렇죠. 그거는 실물 쪽에서도 경쟁력이 앞서 있고 200개 기업보다 금융 쪽에서도 경쟁력이 앞서 있다 이거죠. 그렇다 하면 다우존스가 왜 거품이냐? 그리고 재정 정책을 하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면 쉽게 지금 거품이라 하더라도 1, 2년 이내에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락한 거예요. 네. 그 페이퍼에 그 비슷하게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책에는 상당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네. 판단할 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제 좀 화폐 전쟁이라는 논점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결국 이 환차익을 이용해서 어떤 상대 국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헤지펀드들의 어떤 그런 그 차익 거래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쪽이 우리 뭐 소위 양털깎기라는 말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데 이것이 일단 시발점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양털깎기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식 투자 손실만 보면 돼요. 그런데 미국계 투자자들은 우리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 나라 경제가 망가지면. 네. 아까 화폐 결정 원리에 같이. 그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니까 브라질 통화가 저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5.2해알로 1달러다. 예, 화폐가 수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연으로 보면 10년 동안이니까 연으로 치면 그저 한 5% 증가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20개 선진국 G20이라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화폐 수량이 작게나 증가했는데 화폐 가치는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을 가지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받쳐주면 화폐 미국처럼 일본처럼 기업이 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화폐 수량을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 경제학자들이 아까 교과석은 암기했다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암기를 한 그대로를 쓰는 거 아니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뭐 그런 탓이 가장 크지요. 사실 화폐 수량과 화폐 가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하여튼 그 지금 변동환율제도 1970년도에 이 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뀌게 되고 금태환정지 선언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제 왜 그러면 변동환율제로 바꿨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한 예. 금융 시스템을 저 국제적으로 생기게끔 했느냐.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금이 부족한데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이 그 달러를 많이 발행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태환제도였거든요. 종이화폐하고 금하고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하고 바꿔줘야 돼요. 바꿔달라고 하면. 그런데 너무 많이 발행해 놓고 보니 바꿔줄 돈이,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걸 알고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못 바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인들끼리 아마 칼 들고 쫓아올 거예요. 그죠? 예? 돈 못 주겠다고 하니까. 부자 간에도 난리 난다고, 형제 간에도. 근데 국가 간에도, 그죠? 별 친하지도 않은데 무사히 넘어간 거예요. 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미국 달러 외에는. 미국 달러가 그래도 가장 기축통화로서 가치 유지가 쉬운 국가다는 거죠. 국방력, 경제력, 쉽게 하면 항문하는 방법, 부존 자원, 그죠? 그 모든 그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 어느 나라 통화도 미국 달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말은 많이 들어 킹스턴 체제라고,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하자라고 한 것도 미국 달러 기축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러 기축통화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속된 말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이거는 미국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뭐 다른 영국과 나라도. 프랑스, 유럽의 예? 강국들 다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예. 기축통화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유지돼야 되니까, 미국 그건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영국도 오케이 해야 되고, 프랑스, 독일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네. 그래서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전쟁 났죠. 미국이 그때 아무리 세서 또 나머지 연합국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냥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을 해서 네. 예, 이 차익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기축통화주의를 이제 뺏기버렸잖아요. 네. 그 미국한테. 뺏기다 보니까 통화 가치 하락이 이제 불가피한데 영국 경제까지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선생이 볼 적에 물리학을 하신 분이 보면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영국 파운드가 질 수밖에 없지. 군대로 가면 왜 지형지물을 이용한다 하나? 그래서 2차 대전 요새 있잖아요. 요새는 뭐 10,000명이 들어가도 그 요새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로스 한 명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하면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한다는 거죠. 아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자체의 펀더멘탈은 많이 약해져 있는데 네. 통화 가치, 이 파운드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다. 네. 이걸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변동환율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전달이 그 시청자한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국제간 이동 자체가 환율 변동을 가져와요. 네. 쉽게 하면 달러 공급이 이쪽이 많이 되면 수급 원리상 그렇죠. 달러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출업체가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또 매출액도 주는 거죠. 영업 실적도 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주가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변동환율 제도와 화폐를 모르면 주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2009년도 환율이 1,500원에서 내리는 국면이에요.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 2010년 말까지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50조를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50조를 산 거야. 근데 주가가 재미있는 것은 1140원에서 1900까지 올라간다고. 네. 그럼 우리는 계속 팔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1140원부터 사갖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털 깎기를 동의 안 한다는 얘기야. 화폐 가치 결정 원리와 환율이 가지는 주가 영향력, 채권 시장 영향력,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걔들이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경제 논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예.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걸로 봐야지 이게 어떤 인위적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음모에 의해서 음모는 아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야 한다고 요새 같이 그 인터넷이 발달할 시대에 그게 어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금세 다 알아버리지.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 전쟁이 그 고정 환율 변동제로, 환율 변동제로,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차익을 이용한 거래가 시작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화폐 전쟁이라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 전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는 뭐 금융전쟁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고요. 네. 변동환율 제도가 되면서 보는 환율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환율은 화폐와 화폐의 관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특기서 화폐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환율이 변동됨으로써 주식 가치가 달라지고 채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폐를 이제 공부를 해야 주식도 이길 수 있고 채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우리 프로듀서 PD님입니까? PD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왜 한 전문가지? 주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하시기를 그 화폐에 대한 이해와 환율 결정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주식 투자도 성공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그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2008년부터 7년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2007년에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되시는 분은 다 기억할 거예요.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에서 중국의 정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많이 팔았어요. 뭐 1, 2조 가까이 된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2008년 말에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때 2007년 말 상해 지수가 한 5,000대였거든요. 그런데 2009년 초 이 무렵에 상해 지수가 1,600, 700까지 내려와요. 거의 70% 까먹었죠.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 많이 알 건데 저는 그 무렵에 애행하 해금을 하라 했거든요. 애행하 해금. 대출이 아니고. 그런데 주식을 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망가져 버렸잖아요. 5천에 샀는데 1,600까지 내려갔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를 모르고 환율을 모르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작은 2007년 4월이에요. 네. 4월에 모기지 시장에 서브프라임이라고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한다고요.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니 모기지 상품에 기초한 파생 상품 가격도 폭락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그때 뭐 이미 나온 거니까 2007년 4월에 그렇다면 세계 금융시장에 아니면 금리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하는 예고지요. 그리고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지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망가지지만 실물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국내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에 그런 실수를 했고, 근데 외국인은 500억 달러 정도 팔았잖아요. 그때 돈으로는 환율이 높아서니까 한 7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60, 70조 팔았는데, 그때 우리 보는 통화량도 그보다 작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본원 토랑알이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거의 예? 다 걷어가다시피 하니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져 버리잖아. 예? 경제가 망가져 버리니 지금 뭐 아수라장 될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도.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환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네. 제가 그때부터 하지 말라 했거든요. 2009년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는 거꾸로지요. 그럼 우리가 환율이 이제 1,5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 잘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거의 700, 900원 수출업체들의 수익이 확 그렇지. 늘어나니까. 950원 하던 것이 1,500원이니까 한 50% 뛰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수출하면 50% 남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매출액도 50% 남는 거야.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행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무역 수지도 그러면 거기서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이 그래 많이 올라와서 한 5% 깎아주면, 할인해주면 수량도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그 연초에 2009년 무역 수지 흑자는 400억 달러 정도 되겠다 했는데 실제 400억 달러 가게 왔어요. 예? 그렇게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전부 팔고.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환율이 만약에 그 아까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는 거는 수출업체 죽는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야 돼,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이해가 잘 못 됐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편의 얘기야. 결국 금리가 이제 많이 뛰었단 말이죠. 환율이 뛰면서. 금리가 뛰니까 어떤 생각을 하니까 주식을 왜 해? 금리 하지. 예? 그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구체적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하면 악수를 둔 두 가지가 그러면 수출만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거를 네. 그죠? 다 해결되는 거를 오히려 순간에 눈에 보이는 악재만 믿고 다 팔은 거야. 그래서 아까 화폐를 몰랐다는 거지.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네. 환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죠? 네. 그것만 알았더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모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전부 싸게 헐값에 사기 시작했고 우리는 헐값에 팔기 시작한 게 된 거죠. 아, 그런 기억이 하나 나네. 네. 한국투자증권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무렵에 모두 다 주가 내려간다 하니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내보고 강의 좀 해달래요. 주식시장. 저 혼자만 올라간다니까. 예? 한국 투자하신 어디요? 투자증권. 아 거기 근무하실 때. 어디가 아니요. 막, 그쪽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데 제가 많은 사람한테 강의는 다녔으니까요. 네. 강의를 다니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든 거야. 근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필요하잖아. 투자를 자꾸 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벌이를 하는데 이용 가치가 있대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신입 사원들을 하고 뽑아놓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갈 거다. 직종 고점까지 갈 거다 이게. 그럼 한 2천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1년 반인가 만에. 네. 그게 뭐냐면 화폐를 알고 금리를 알고 환율을 이해하니까 쉽게 그러니까 99% 주식 전문가가 노라고 할 때 한 네. 사람 찬성으로 쉽게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 직접 그 이해 당사자로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97년 외환위기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사실 97년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건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도 뭐 음모론이라는 예, 거 음모론 얘기하는 얘기가 좀 많이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경제적으로 그 충격이 왔었어요. 유가가 또 그 뭐 한때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시아 경제 전체가 또 빚이 많았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 한보부도 사태,
그렇죠. 그때 뭐 기업 부채가 막 1000% 넘는 뭐 제가 또 500%. 부실기업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대우그룹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한 100여 개 대기업이 그 부실기업 정리 대상이 97년 무렵에 올라왔었어요. 대기업이 그 정도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95년부터 97년 말까지 4년 연속 그래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요. 그 얘기는 기업이 장사를 헛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주식이 되겠어요? 헛장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들어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부채가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 부채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다 빼먹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의 그 진원지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었던 거죠. 그때 뭐 베트남도 97년은 뭐 아니고 97년은 2007년만 해도 뭐 그 얘기가 되는데 네. 97년은 이제 한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태국에서 시작은 됐는데 태국에서 시작이 됐. 그것도 금융 부분에서 태국의 파생 상품을 갖다 아직 그것도 이제 손실이 컸고 2008년대도 이제 중국 들어가 손실이 컸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까먹으면서 네, 금융회사 직원들이. 그런데 들어가야 될 시기에는 또 안 들어가요. 못 근데 들어가. 그게 우리가 주식을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미리 그러니까 좀 쌀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사놓고 남들이 막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일어날 때 그때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는 안 사고 사람들이만 몰리면서 수요가 몰리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때 쫓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외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죠. 개미 투자들 수준이죠. 그 얘기가. 그 2007년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NLS 출신도 있고 이랬으니까. 거기 미래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 판대에 1조 원이나 그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라는 용어를 내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 아닌데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중국도 2015년 이후에 뭐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시기. 또 유령 도시를 지어 가지고 건설회사도 망하고 돈 빌리는 은행도 망하는 시기.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게 환율과 화폐가 실물 경제 관계 또 그런 그 환율과 실물 경제의 관계, 금리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에 애행화 표시 대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내 지난번에 잠시 뭐 아직까지 방송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봅니다. 제가 연거를 모르겠는데 그때 그 2007년에 애행화 표시 대출을 시중은행하고 협력해가 많이 빌려줬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통계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 애행화가 얼마였나 하면요. 그 800에서 700엔 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무너져 버리면 빚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예? 그 애행 가치가 변화가 없더라도. 근데 애행은 거래 안 갔단 말이죠. 그죠? 이게 가면 애행도 조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강남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 20억 정도 빌리더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정도 내나 써주겠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무렵에 예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행화 표시 예금을 하라는 식이야. 근데 그거는 대출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했네. 서울대 교수는. 그럼 한국은행도 그래 했으니까 박사들끼리 소통된 거예요. 서울대 박사와 한국은행 박사 의견이 일치됐어. 그러니까 엉망돼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손해본 거 20억 빌리가 22억 손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이제 담보 주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헐값으로 이제 은행이 강제로 팔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20억 빌리 가지고 22억 손해본 거야. 이자도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화폐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용하는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이제 화폐 전쟁으로 봐야지. 환율이 없다면 그냥 금융 전쟁이라고 봐야죠. 예? 환율이 없다면 금융 전쟁인데 네. 환율이 끼어 있게 되면 이제 그건 화폐와 화폐의 문제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게. 매출액에 영향을 주고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니 이제 주가를 이제 뭐 그걸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돈을 빼오면 그 환율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주가도 빠지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들어가지. 그걸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없는데. 모든 거를 기승전결 내가 의도를 딱 정해놓고 그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게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소문 검색해 놔버려요.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네. 근데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그 투자 주체들의 뭐 헤지펀드가 됐든 투자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라고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다 배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논의도 없이 각자가 알아서 그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투자은행도 많잖아요. 네.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많잖아요. 걔들 각자가 보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익세가 3년간 적자야. 그러면 쭉 나라 엉망되겠네. 그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환율 올라가면 안 되니까 스몰한 시장에 가가 스몰한도 국내에서 안 해요. NDF 시장이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니까 몰라 여기서는.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원화를 파는 거죠, 그죠? 팔아놓고 이제 국내 주식 환율 올라도 문제 없어, 그죠? 계속 주식 팔아도 되는 거야. 그럼 주가 지수 선물도 또 같이 팔아도 돼. 그러면 도랑치고 까지 잡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모두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음모가 아니다. 음모를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왜 금융기법일 뿐이지. 네, 금융 지식의 응용일 뿐이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내놓으면 주식 투자 손실만 감당하면 돼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한차선도 생겨요. 그렇죠. 그럼 환율 50% 깨지고 주가 50% 깨지면 돼요. 투자원만 다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걸 양털깎기라든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율을 알고 화폐를 알고 실물 경제와 화폐의 관계, 환율과 화폐의 관계, 환율과 금리의 관계만 알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래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1200까지 연말에 갈 것도 했는데 1200도 깨졌어요. 제가 아마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면서 1200까지 내려갈 거라고, 1900 할 때. 예? 근데 실제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기업이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실 기업이 막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채는 부채대로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가를 버팁니까? 그냥 외국인도 팔고 나가니,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업무회의에 참석 안 했거든. 그렇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나, 그 고수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연에 이제 그 지식의 일치가 그 주가를 폭락시키고, 또 2009년에는 그 관련 지식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영국, 뭐 선진국들의 그 금융 시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이러한 금융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프라 혹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쪽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지게 됐을 때 그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토론 문화가 특히 유태인들이 이 금융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네. 유태인이 공부하는 방법이 토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아까 행동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폐도 잘 몰라, 환율도 잘 몰라, 화폐와 GDP 관계도 잘 몰라, 환율과 GDP 관계도 몰라.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니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나중에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일본 엔화 가치가 1998년에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그 재미난 통계가 또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프라자 합의 이후 전후로 해가 봤어. 85년이 프라자 합의 시기니까 이거 재미나는데 이제 조금 올려버립니다. 네. 85년까지. 이때 일본 경제 화려한 시기예요. 근데 정상적인 변동 환율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면 이미 1985년도에 일본 엔화는 150까지 내려와 있었어야 돼요.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그렇죠. 있었고. 가전시장에 70% 장악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 가전제품이 다 비쌌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 옛날에 TV 한 대 1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요새도 100만 원 하니까 엄청 싼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무렵에 일본 떼돈 버는 거야. 그 가전제품이 비싼 시기야. 그런데도 화폐 가치가 안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변동은 이때만 해도. 왜냐면 변동한 줄 70년 대선이 뭐 요즘처럼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골병 드는 거야. 예? 돈이 자꾸 일본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국제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자 행위 프라자 합의야. 네. 그때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 절하를 시켜야 돼. 절상을, 엔화를. 예. 절상을 시켜야 되는데 겨우 7%한 거예요. 네. 독일은 5%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냐면 일본산 제품을 수입을 하니 또 미국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그래서 지금 미중 문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네, 똑같이. 그렇죠. 거기서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높이 불리면 그만큼 물건값이 올라가게 네. 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서 쓰는 물건값이 그러니까, 확 올라가니까. 정치가들 인플레이션. 입장에는 또 대통령 선거에 또 져.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거야. 미국과 일본이. 네. 합의한 거지요. 그게 뭐 압력을 받았으면 그냥 너 이번에 아예 한꺼번에 20% 해야지. 그래야 미국도 골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한 거란 말이야. 그건 합의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면 이 성격을 아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회의 한번 했다고 압력을 내갖고 그냥 뭐가지 비틀어 가지고 목적 달성했다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98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뒤에 하고 연결 시기가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이거 이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인데 재미납니다. 네. 우리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거든요. 95년 통계가 없더라고, 일본기에. 우리 거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95년에 공란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그 700억에서 69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경상수지가. 근데 97년에는 954억 달러.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98년에는 1146억 달러. 왜 그러면 아시아 위기가 왔는데 일본이 더 많이 팔렸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무서워. 기업 부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래처가 갑자기 문 닫으면 우리 생산 차질 빚게 되니까. 그렇죠.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으로 집중된 거야. 99년까지. 또 계약을 하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1년 정도. 네. 그러니까 99년까지 잘 돼. 이 얘기는 엔화 강세 요인이 생긴 거야. 그렇죠. 근데 이어서 이제 재미나는 거는 그때도 일본 금리는 아주 낮았어요. 예? 한참 낮았어요. 5% 이상 차이 났어요. 네.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란 말이 그때 나온 거야. 그래. 일본 낮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로 받아 가지고 러시아 채권에 10%짜리 투자하면 안 되겠니? 하고 생각을 한 게 미국 채권 전문가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또 의견에 일치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아시아 위기가 오면서
그 석유값이 폭락하잖아요. 네. 석유 수요가 없어지 버리니까 석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러시아가 디폴트를 나간 거야. 돈 못 디폴트 갚아. 선언을 해버렸죠. 유예선언을 하는 거야. 모라토리움이죠. 네. 유예선언을 해버리니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 난리 난 거야. 채권 가격도 폭락해 버리고 엔화 가치도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거르지 돼요. 네. 여기서 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무렵에 제가 그 CJ 투자증권에 있었거든요. 투자분석 팀장으로. 회의를 몇 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이 망한다야.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국 헤지펀드가 부도날 것 같다 된 거야. 그때는 신문에 헤지펀드 부도 얘기 안 나왔어요. 예. 예,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가 그 문제 생겨서 한 6개월 동안에 부도나 본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달러당 145엔 하는 그날. 오늘부로 엔화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날. 딱 그날이 끝이야. 왜 그러냐? 바로 일본의 경상수 혁자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예. 계속 그 보는 게 그 수출 지표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예. 얼마나 무역흑자가 예. 이게 이제 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예. 이게 이제 전체를 보는 그림이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율과 그 경상수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경상수지는 GDP하고 연결되잖아요. 또 금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본적인 지식이죠. 네. 근데 저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조차도. 그래서 자꾸 엔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거는 감정적으로 이래 접근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자산시장은. 원수들끼리도 손잡는 게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밉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결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이 되게 좋다. 우리는 사실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러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 이러저러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일본 경제의 어떤 그 부실 이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될 정도로 탄탄한 펀더멘탈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일본이 무역 수지 적자가 난 해는 1, 2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충분히 그런 문제 다 해결되죠. 네.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폐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화폐를 2012년 이후 제일 많이 공급했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물가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앉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돈 이렇게 찍어내면 예. 돈의 근데 가치가 일본은 떨어지니까. 그 시기에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80엔 정도 됐으니까 12년, 11년요. 이걸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죠. 채권하고. 그리고 한 차익이 120엔 갔으니까 결국은. 저 120엔이어도 갔지만은 97년도 갔지만은 2015년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익이 50% 생기고 주식 시sek타의 채권 시sek타의 그것도 한 5, 60% 생겼어. 100%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잘 이용한 거예요. 화폐 정파를.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미국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지. 기축통화를 발행해가 금을 사면 발행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달러 인쇄 비용 뭐 50센트 안 되거든. 100달러 찍어도요. 근데 그 금을 사면 한 1600배 남거든. 160배 남거든요. 그 50배하고 3만 원만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50센트에. 500원인데 3만 원이니까 60배잖아. 그 한 차익도 또 생기잖아. 그죠? 그럼 150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종이 장사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있냐? 아까 금융 지식을 가지고 이용해가 부가가치를 창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부가가치 창출하잖아요. 똑같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금융 지식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화폐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항상 환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그 뉴스에서 보면 그냥 뭐 그러니까 저 돈을 많이 발행해서 물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렇게 그냥 늘상 듣던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시니까. 예. 예, 이제는 그렇게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예. 정말 그럴까? 예. 하고 의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예. 예. 그래야 또 사실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요새 워낙 투자가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투자가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면 한국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미국 투자도 하고 중국 투자도 하고 뭐 환율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상품이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 예. 뭐 선물 투자하시는, 워낙 다양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알지 못하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그대로 믿기보다는 정말 그런지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000년대 가장 큰 그 역사적 그 밀레니엄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닷컴 버블. 예. 이게 엄청났었죠. 예. 이 상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때가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투자분석팀장으로 있었던 것 같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그 운용기획 팀장이라고 소개를 했던데, 우리 그 작가님이 그 고유자산 운용을 했었어요. 고유자산은 뭐냐면 회사 자산이야. 우리 보통 고객 자산이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회사의 여유 자금 내지는 자본금을 이용하는 그 운용자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고유 자산 운용자를 하는데, 대표님은 누가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펀드 매니저와 회사 고유 자산 운용자 중에. 소장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보유 운용 자산.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그렇죠. 내 돈 굴려주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오길 왜냐하면 바라죠. 종업원이 다 실업자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요. 고객은 조금 손해보도 다른 고객을 또 확보하면 돼. 네. 근데 회사는 자기가 망가지고 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회사 문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간 투자자인데, 고유자산도, 그죠? 제가 볼 게 단주의 10주 이하를 얘기합니다. 단주만 빼놓고 가지고 있는 전 그 고유자산을 현금화 시켰어요. 닷컴 버블 직전에. 예, 예. 그때 주가 지수가 2000을 살짝 넘었을 때요. 제가 연초에 그랬거든요. 2001년 초에 올해 주가 지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길래 후가시를 좀 넣어가지고, 일본 말인데 가장 좀 해가 가장 10% 이어가지고 2150까지 갈 거라고 했거든요. 원래 연말이. 그럼 10% 빼야 되지, 그죠? 그러면 2000이 꼭대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2050선이 되는 날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자산을 다 현금화 시켜요. 단주만 빼고. 심지어는 하루에 100만 주를 한 종목을 파는 매각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 일하는 친구들은 너 오늘 밥 먹지 마라. 100만 주를 한 종목을 100만 주를 내다 팔면요, 사자들은 쪽쪽 팝니다. 그래서 그거 인터넷을, 그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사자 100주 되면 또 100주 팔고, 한꺼번에 내놓으면 폭락하니까.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주 사자 들어오면 100주 팔고, 200주 사자 들어오면 200주,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만 주를 소화하고 나니 그 다음날 오전장부터 내리 3일 하한가를 친다고. 15%였어요. 50% 날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다 팔아나고, 나는 이제 주식 없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향해서. 예? 아마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획이 이제 생겨. 근데 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셨던 이유는 왜 그러죠? 그 2000년도 똑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두 분에 걸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한 3년 다음에 또 다시 생겨요.
왜냐하면 야닉이 극복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 위기가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봐한 거야. 그래 지금 그때 또 기억이 나네. 연초가 되면 또 기관 투자자 간부도 불러놨고 또 투자 설명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 63빌딩의 기억이 나네.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보니까 뭐 MBC인가 보니까 갑자기 내 얼굴이 나오는 거야. 왜? 어느 날. 네. 그래서 왜 갑자기 내 얼굴이 나오지? 가만 생각해보면 대한생명의 63빌딩 회장 굉장히 커요. 한 500명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부장, 기관 투자 금융권의 부장들, 임원들 이런 분들 모셔서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삼성경제연구소 소장도 왔었던 거로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환율이 상당히 오를 거다. 1250원 이상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 연구소 직원들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던데라는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또 경상수지는 문제가 없지만은 다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으로 막았는데 그것이 또 부작용도 또 나타나거든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니기를 97년에 같이 겪었으니 네. 한국 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또 수출 시장이잖아요.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뭐 수급을 보고 또 다금 또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옛날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인터넷 전화기를 가지고 그 다이얼 패드라고 액면가 500원인데 150만 원까지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 직원인 것 같아. 간접적으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데리고 있는 차장, 에너지 차장을 저한테 가 이거 50만 원, 지금 150만 원인데 팀장님 50만 원에 준다 하는데 살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팔 수 있으면 내가 산다. 그러나 1년만 가지고 있어라 하면 그 7만 원 안 간다. 150만 원인데 7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 닷컴 시장이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로.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만 그런 닷컴 버블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버린 거야. 예? 근데 어쨌든 붕괴될 것이다. 지금 왜냐면 버블이 막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예. 그 열매를 또 같이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보고 아 이제는 끝물이구나라고 이제 느꼈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까 그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가만 보면 뭐 하는데라고 물었어요. 이 회사가. 인터넷 전화기래. 글쎄, 이거 해가지고, 그러고 돈은 얼마를 받는데 인터넷 전화기면, 거의 뭐 지금은 공짜래. 예? 그럼 공짜면 굶어 죽겠대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1년 있으면 7만 원 갈 거다. 근데 실제로 7만 원 간 거야. 150만 원짜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그 주가를 예. 보고 예. 아 이제 끝물이구나라고 그렇죠. 느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고유자산을 전부 다 정리한 거예요. 그 전날 임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로 가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야.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럴 때 좀 보너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원래는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야, 오늘 잘 들으라고 제일 투신 이재현 회장이 들어야 돼요. 원래 저한테 그때 돈으로 상당한 금액을 5억 긴강 10억 정도 줄라고 했어요. 요새 돈 한 50억 되죠. 네. 그래갖고 줄라고 약조를 했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수익률 100% 가까이 냈으니까. 예? 근데 안 줬어요? 안 줬어.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한테 사기치는 사장이라고 대표라면 그거는 그 믿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서 나를 밀어주겠다 했는데 내가 좀 밀을 안 한 거야. 어긋결에 사표를 했으니. 그래가 그거는 이제 흘러가는 에피소드고. 그래, 여하튼 재미나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재정위기를 갖다가 몰고 간 거야. 그때 1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GDP 대비. 그러니까 그
엔화를 빌려서 러시아 채권이라든가 러시아에 투자를 엄청 했는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돈을 다 떼이게 생겼으니 그렇지요. 일본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지요.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달러 강신하고 큰일 나는 거야. 일본에서 돈을 빌렸으니. 네네.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LTC형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파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내가 혼자 부도난다니까 그때 안팀장이 우리 CJ증권에 갑자기 소장님 그 책임 어떻게 질라나 이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지고 너네들이 그럼 거꾸로 틀리면 책임 안 지나라고 내가 했거든. 근데 저 얘기대로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 의견이죠. 그 일본이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롱텀 캐피털이 망할 거다 헤지펀드가 이거야. 망할 것이다. 그거는 뭐냐 지식의 차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네. 그 정도의 어떤 손실 가지고 망하기에는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수출도 수입 그 무역 수지도 좋고 그렇죠. 펀더멘탈이 강하니까 여태까지 벌어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화폐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환율을 알면 주식도 전문가예요. 채권도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환율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실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회사채 그렇죠. 금리. 그럼 국가 예산도 그 조세기죠. 조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국채금리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화폐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화폐 공부를 하라, 환율을 공부를 하라. 그거 하지 않으면 주식도 하지 마라, 채권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2달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는 안락하면 요 근래에 다우존스 시장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냐면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하락했거든요. 네. 문제가 없다고. 다우존스 시장. 네네. 다우존스. 나스닥은 모르겠고. 나스닥도 지금 요새 뭐 버블 논란이 있는데 또 사실 그 금리가 제로 금리로 된 거를 생각하면 버블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연준 자체에서 지금은 과다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근데 저는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도 뭐 여러 개예요. 뭐 PR로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PBR로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근데 두 개 다 뭐 하나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너무 취약하다. 근데 이제 주가 하락하는 것이 미래 매출액과 미래 수익을 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 가장 아까 다우 지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한 이유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딱 그거예요. 재정이 2조 달러 하면 이것이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효과가 2배 정도 클 거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매출액에 연결되고 원래 국가 사업하면 이익도 커요. 그건 어느 나라 없이 똑같을 거야. 국가가 좀 허술하잖아요. 예, 허술하죠. 네.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도 그런 줄 알고. 사기업 같으면은 막 협상해가지고 가격 후려치고 예, 예. 막 단가 치는데 다 합리적인 줄 알아. 예? 모르니까 또 그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어. 그렇죠. 그 전문가가 없으니까 요 분야에 예, 대한. 예. 그래서 그 이익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나오는 이익 플러스, 그건 또 다음에 또 2차적으로 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양적 완화 득택의 10년 동안 총 매출액이 40조 정도, 4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건 큰 거거든요. 미국 연간 GDP가 21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조가 더 생긴 거야.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주가는 2배밖에 안 올란 거야. 그렇지. 100%밖에 안 올란 거야. 130%.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그동안에 번 돈이 몇 년, 우량기업이니까 5%씩만 해도 10년이면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100% 되는데, 주가는 결국 이제 PR은 그 금리가 낮으면 한 20배 올라가도 되거든요. 30배. 그러면 아까 주가가 100% 올라가지고는 조금
버블이라고 보기 힘든다고 제가 봐한 거죠. 다우존스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어느 거 가지고 하느냐, 그 당시 환경에 맞아야죠. 어떤 환경에서는 PR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PBR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양적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쓸 때에는 그 두 개를 고려해가지고 최소한 1년까지는, 그죠? 주가가 그래 반영을 하니까. 반영을 해가 버블이다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우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한 거죠. 네. 근데 요즘 나스닥에서는 네. PER, PBR보다도 그런 뭐 그렇게도 뭐 하긴 하는데 이익을 못 내는 유망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PSR로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죠. 몇 년 후에 매출 미리 땡겨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5년 막 그래서 이제 15년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거는 너무 심한 거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렇게 이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가 없을 때 자동차 기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가게마다 가진다고 생각을 한 사람과, 그저 뭐 대통령이나 타고 댕기고, 그죠? 그 사회 지도층만 타고 댕기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했을 때는 건물 두 채만한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럼 어디 가정용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아, 이 가정까지 가겠구나, 이 기술로 보니. 그 생각을 한 사람은 20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주식을. 그죠? 근데 그걸 20년간 기다리면 돼. 그러면 수익 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중간에 팔면 안 돼. 보통은 다 중간에 팔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갈수록 더 돈이 될 수 있다. 이 계산이 나오면 팔 이유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환율 효과 같은 거는 한번 오르고 나면 10년씩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에 920, 30원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시점이 1050원이에요. 그죠? 그래도 130원 남았잖아. 10%가 남은 거야. 그러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은 조금 하고, 그죠? 수출 많이 하는 거. 10%가 매년 초과 수익으로 남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 유보이익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 결정 원리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원리에 충실해요. 그래서 다우를 추천한 또 다른 이유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도 미국이지만, 그죠? 네. 그 위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가도 미국이에요. 그게 미국 그 투자은행들이 세계를 무대로 그 게임을 하고, 많이 게임을 하고 환차익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걸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종이화폐 제도의 달러 기축통화 질서가 근본위 제도 하에서의 달러 기축통화 질서보다 훨씬 가치 안정이 유리하다. 그 근저에는 화폐 정발 가능과, 그죠? 근본위 제도 안 됐잖아요.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엄청난 국보를 창출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물가만 올라간다고 논리를 편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발행이 되는 게,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물가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돈이 찍어진 그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뭘 이제, 하느냐.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경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이 펀더멘탈을 좋게 한다면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화폐 가치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돈을 줄여가지고 경제 망가진다고 한번 생각해요. 거꾸로.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죠. 그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달러 인덱스가 75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그때 화폐가 줄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보는 통화는 늘었는데 협의 통화하는 게 있어요. 대출까지 포함한 거. 네. 대출을 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은행이 위기에 몰려서 기존 대출과 만기 연장으로 다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 통화 개념으로 화폐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이 주니까 미국도 역시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이 됐든 이 모든 투자의 근본에는 이 환율을 그리고 GDP에 대한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 10년 전 이렇게만 해도 뭐 이렇게 해외에 투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개인들도 다 일반화돼 있으니까 네. 이런 환경이 이제 좀 이런 환율이라든가 글로벌리 그 통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의 어떤 그 확산 이 계기가 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일본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어느 이제 수준에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와타나베란 말이 김씨라니까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이 금융을 토론하고 우리는 지금 토론을 터부시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내가 그 PD하고도 유도를 해보니까 그 손해를 보고 나니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럴수록 토론을 해야 돼요. 그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해결책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상당히 이제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육도 그래서 이제 내가 교수님들 같이 그 토론해가지고 화폐 관련 얘기하면 그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무서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하여튼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또 자꾸 하여튼 우리 병도 자랑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일수록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나의 실수였는지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케이스의 어떤 상황에서의 결정 이런 걸 들으면서 그게 더 때로는 배 아프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자극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미래의 보약이잖아요. 네. 하여튼 실패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실 본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벌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유를 알기 위한 뭐 그것이 토론이든 아니면 뭐 상담이든 그러한 노력을 좀 하면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자세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 맞아요. 지금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70% 정도가 손해 났다더라고. 작년에 투자한 사람은. 근데 작년 이후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만히만 있었어도 사놓고 다 오르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종목이 슬림화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장세로 변하거든요. 그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거기에 이제 토론을 하면 되거든. 나와요, 그러면. 내 지금쯤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실적이 내년에는 뭐 코로나 예방 주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주사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 만성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미국 경제 회복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약이 안 나와도, 예방약이 안 나와도 살아났을 거예요. 왜냐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환경이 더 안 좋을수록 자꾸 이러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양 정책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재정 정책도 에리트들이 뭐 암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좀 메커니즘을 알고 전곡을 찔러가지고 이번에도 전곡 잘 찔렀어요. 반도체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한 거거든요. 바로 찝은 거예요. 그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사회간접자본이에요. 원자재로 요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죠. 원래 부자재예요. 원자재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부자재와 달리 이제 석유와 반도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교육 분야도 우리 환율 있잖아요. 그죠? 외환강의, 국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설득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관리라면 윤호환 관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핵심적인
SOC가 뭐냐. 과거에는 SOC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SOC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융 관련 지식은 SOC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도 그 이상한 그 경제학교 와서 100년 전에 얘기거든, 다요. 그 얘기 가르칠 게 아니라 좀 그 실전에 사용되는 그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지금 그 기본부터 쉽게 말하면 화폐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면요 모르성이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화폐부터 가르쳐 줘야 기본. 그게 돼야 나중에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그냥 사두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에서 70%나 손실을 봤다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자꾸 이 주식을 자꾸 단기 사고 팔고 하면서 손실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왜 그러면 단타를 하느냐라고 봐.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이러한 상승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라는 예. 어떤 그 불안감도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스스로에 대한 능력 과신일 수도 있죠. 모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요 끝과 끝 지점을 서로 먹고 팔고 하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근데 팔았는데 확 올라가 버리면 그다음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전부 기술적 지표를 많이 이용해요. 네, 차트 많이 보고. 그 자체가 실패가 보장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2007년에는 사라하고, 추세를 보이 오르니까. 그렇죠. 또 2009년에는 추세를 보이 내리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는데, 그게 큰이들 하면 세 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네. 성장성도 있고, 반도체의 미래, 그죠? 수익성도 있어요. 환율 효과해도 지금 10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몇 년 그러니까 한 7, 8%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환율 올라가지고. 수입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성, 그죠? 수익성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자체적으로 아까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냐도 수익성 결정 요인이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회사가 이 분야에 나올 거냐. 지난번에 해서 삼성전자가 이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이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키몬도사가 환율 때문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삼성전자는 환율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키몬도가 무너지니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유럽까지 습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환율 덕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문제는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즘 그 주식적으로 안 보니 큰 것만 보니까 개별 기업별로 보면 그것을 가려야 될 때가 됐거든요. 옥석을.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실패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우존스로 가러 가는 이유죠. 그걸 내가 모르니까. 제가 아는 쪽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주면, 만약의 경우에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이 무너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같이. 그러면 우리는 가서. 환율이 또 1,400원 갈 거라고. 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20% 그냥 가져가잖아요. 20, 30%. 20% 정도. 그 20% 깨져도 환율에서 20%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도 확보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이 타이밍이냐라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벌써 한 20% 올랐거든요. 또 ETF 2배짜리 이거는 거 했으면 한 20% 나왔을 거예요, 벌써.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30%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그래도 우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지난번 27일자만 하더라도 다우존스에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방송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뒤늦게 했을 때, 당신 때문에 손해봤다는 얘기가 나올까 싶어 두렵다라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리얼 타임인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3주라는 거는 강산이 변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아끼는 공무원이기도 한데 페이퍼워크를 주가 아예 설명을 해준다고 이렇게요. 설명을 해주니까 본인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이니까 만약에 했다 하면 많이 벌었겠죠. 예,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예.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면 예,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거라는 거. 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조금 차분차분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율 그리고 한 나라의 GDP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느냐 그것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갖게 하느냐 이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어렵겠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뭐 좋아지겠죠.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포유환율 연구소 윤채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